오늘 여의도 약방 핫피플에서 만날 주인공은 뉴로바이오젠의 김상욱 대표입니다. 먼저 뉴로바이오젠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19년 설립된 회사로 퇴행성 뇌질환 및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젠이 세계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아서 화제가 됐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두헬름 다들 아시죠? 이 회사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뉴로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뉴로바이오젠의 김상욱 대표와 그리고 핵심 연구 인력인 박은경 안진희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로바이오젠은 유독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퇴행성 뇌질환 분야를 타깃으로 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신약과 관련해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의 발생 원인부터 현재 연구 개발 동향, 그리고 뉴로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외에 회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들도 언급됩니다. 김상욱 대표는 향후 IPO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주목받을 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죠. 뉴로바이오젠은 2019년 9월 설립이 된 회사로서 저희가 퇴행성 뇌질환 및 중추신경계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는 KDS-2010이라는 세레마비 약물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된 적응증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척수 손상,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뉴로바이오젠은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인 KDS-2010의 원 개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2014년도 네이처 메디신, 2019년도 사이언스 어드밴스 이런 저널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2019년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여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0년도서부터 저희 뉴로바이오젠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쪽 관련된 많은 약물들이 있고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버든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관련돼서 많은 치료제 개발들이 시도가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뉴로바이오젠에서는 현재까지 개발이 되었던 연구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타겟을 개발을 하여 적절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한 척수 손상이라든가 뇌졸중 후유장애 같은 질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을 저희 KDS-2010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환자한테 좋은 그런 베네핏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바이오젠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은 KDS-2010입니다. 201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약물인데요.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DS-2010의 주요 적응증은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2021년 4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13조 5천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올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아두헬름의 판매 허가를 승인했지만 이 약마저도 논란이 많습니다. 효능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뉴로바이오젠도 이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타깃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바이오젠을 비롯해 기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 즉 기억력과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뉴로바이오젠은 신경세포의 영양분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운반하는 세포인 반응성 성상교세포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과도하게 생성 분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반응성 성상교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마오비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가바의 과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김상욱 대표와 박은경 안진희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가 뭔지, 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는 이제 산발성과 그리고 가족성 알츠하이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은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에서 유발을 하는 알츠하이머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은 산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산발성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가족성이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APP 단백질이나 PS1 그리고 PS2 단백질의 이제 돌연 변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알츠하이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이제 처방되고 있는 약물들은 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라든지 뭐 NMDA 리세터 안타고니스트 같이 일시적인 증상을 좀 완화를 하는 약물들이 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 올해 6월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젠에서 아두카두마브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명이 아두햄인데, 그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유일한 근원적인 치료제이죠.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업계 관계자들은 이거에 대한 뭐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투약이 가능하고요. 중증도 이상은 투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에 한 번씩 정맥 투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여 전에 이 뇌 스캔을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뇌 스캔 해가지고 투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물의 이제 부작용으로 뇌 부종이 있는데, 그 뇌 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MRI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근원적인 치료제로서 이제 등록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뭐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면서 환자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개발의 수요는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많은 치매 약물들이 뉴런 신경세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성상교세포에서 과발현이 되는 마오비를 선택적이고 효과적으로 저해를 함으로 인해서 비신경세포인 가바의 활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및 기억력 저하되었던 경우들을 실질적으로 정상 범위까지 저희가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기존 약물들이 또 단기적인 효과에 많이 국한이 되었었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베네핏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진단을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축적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여러 이제 기존에 개발하던 제약사들도 이제 수십 년간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과 그리고 그 분해,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축적 분해에 포커싱을 해서 이와 같은 증상들을 이제 개선시키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수십 년간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상까지 가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아밀로이드 베타 중심의 신경세포 손상 관련된 기전 외에 또 다른 기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실제
알츠하이머병 임상 환자의 그 뇌조직 11명분을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던 그 환자 뇌조직에서 성상교세포가 변형이 되어 있고 그 같은 성상교세포 변형에 따라서 이제 마오비라는 효소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바가 과량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알츠하이머병이 그 성상교세포에 관련된 이와 같은 그 기전에 의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같은 생각으로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 개발을 하던 것과는 좀 프레임을 바꿔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없고요. 반응성 성상교세포라는 거는 저희 그 주 개발자인 이창준 박사님 2014년에 처음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이게 타겟이다라는 걸 먼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거를 출발로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반응성 성상교세포가 원인이라고 지목한 회사는 저희밖에 일단은 없고요. 가바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회사들은 몇몇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반응성 성상교세포와 가바를 연관 짓는 것은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가바 생성을 조절한 물질은 마오비라는 효소인데요. 이 마오비를 조절하는 약물을 개발한 회사들은 과거에도 몇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개발하는 것은 다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한 원인들은 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정확하게 마오비를 조절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 이든 다른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회사들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KDS 2010은 그 문제들을 다 이제 극복을 했고, 초기에 저희가 마오비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많은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있던 회사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타겟이 어쩌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성공적으로 발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그 실험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레퍼런스의 편견들을 좀 극복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존의 그 비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셀레질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약물 투약 초기에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2주 내지 4주 정도로 반복 투약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소실되는 경향들이 나타났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부터 주목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약을 해도 효능 소실이 없는 약물을 이제 개발하고자 했고, 이 같은 효능 소실의 원인이 기존의 마오비 저해제가 마오비를 강력하게 억제를 해도 이제 다오라는 그 내성, 일종의 내성 기전인데 보상 기전이 발동을 해서 이제 억제되었던 가바 생성이 다시 증가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내성 기전이 왜 생기는지를 이제 밝혀본 결과 결국은 마오비라는 효소를 가역적으로 저해하느냐, 비가역적으로 저해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기존의 비가역적 저해제와는 달리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를 타겟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와 같은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 같은 경우는 가바의 억제를 저희가 생체 내에 밸런스를 유지할 정도만 억제를 하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작용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여 시에도 내성 기전을 일으키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마오비를 억제를 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제 부작용도 있고, 그 정확하게 이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 개발자들이 이제 이창준 박사님, 박기덕 박사님,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이 마오비가 정확한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이것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좋은 성과를 갖고 오지는 못했던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그런 여타 실험 결과들을 보고 역시 이 마오비가 좋은 타겟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 뭐 물성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효과, 그리고 정확한 타겟팅을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결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KDS 2010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약물의 안전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약물은 타겟 질환 자체가 중추신경계하고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CNS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CNS 약물들을 개발을 하는 과정은 다른 기타 약물을 개발을 하는 과정보다도 더 까다롭고 많은 조건들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약물은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 약물뿐만 아니라 비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랑 동일한 클래스인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안전성 부분인데요. 중추신경계 또는 신경계 쪽에 관련된 약물들은 약물의 선택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겟으로 하는 물질만 적절하게 저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약물의 특성상 뇌 질환 쪽으로 가는 다른 많은 부위들도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약물은 기존의 비가역적 또는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물의 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비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들에서 보여주었던 약물의 대체 기준으로 인한 그 약물의 단기적인 효과들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가역적 마오비 저해제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CNS 약물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프 타겟 셀렉티비티라고 해서 기존에 많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비롯한 카이네즈 이런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가급적이면 저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약물은 많은 그 전임상 실험에서 타겟으로 하는 마오비만을 효과적이고 선택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약물은 기존에 개발해 됐던 또는 상용화되어 있는 모든 약물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BB 통과율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물리화학적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물 초기부터 이와 같은 BBB 통과율을 높일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약물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그 끝에 찾아낸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그 백본을 결정을 하는 것들이 기능성 아미노 애시드, 즉 기능적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뇌 내에 BBB를 굉장히 잘 통과를 하고요. 이 같은 기능적 아미노산에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약물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 KDS 2010 약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KDS 2010은 합성의약품이고요. 합성의약품으로 주는 이제 뭐 합성의 용이함, 그리고 뭐 제조 과정의 용이함, 그리고 뭐 원료 같은 뭐 원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구용 타블렛입니다. 그래서 투약 과정도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리고 저희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체내 이용이 굉장히 되게 좋은 약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구로 막 먹었지만 이제 뇌까지 가는 속도, 그리고 뇌에 BBB라는 이제 막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투과하는가, 이게 하나의 척도인데요. 저희 약물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뇌로 이제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체내에서도 한 10시간 정도 체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또 체내에 너무 많이 머무르거나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 이슈들도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게 10시간 뭐 체류를 하면서 그리고 분해가 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아주 깨끗하게 무사히 잘 빠져나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투여도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바이오 약품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그 환자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앞두고 있고 임상 1상 IND 제출을 위한 비임상 실험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러 가지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1상 IND 신청에 필요한 독성이라든지 효능 자료들도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약물은 이제 일단 물질 특허 하나, 그리고 치매, 비만, 파킨슨 이제 용도 특허 3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7개 국가에는 그 현지 등록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브라질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메이저 국가들이 다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도 등록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현재 이제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 대략 2027년도 전후로 저희가 이제 상용화가 될 거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주요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바이오젠 약물이 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죠. 이제 저희 약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 많은 그 초기 환자라든가 또는 이제 중증 AD 환자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합성 신약을 개발을 하는 과정들이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임상 시험을 앞두고 그 인물이 되는 환자한테 복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의약품을 완제 임상 의약품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그 원료의약품 합성을 cGMP 단위로 저희가 완료를 하였고요. 이 원료를 가지고 글로벌에서 합성 신약 부분에 있어서 그 드럭 프로덕트의 가장 1위라고 할 수 있는 파테온 기업하고 저희가 현재 완제의약품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진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완제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올해 말 임상시험 1상에 대비하기 위한 IND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이전은 당연하게 저희 이제 뉴로바이오전에서 이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일부 자료들은 글로벌 빅파마한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단계에서 임상 2A 정도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그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이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기술 이전 이후에도 다시 특허가 리턴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기존에 특별한 치료제들이 전무한 시장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뇌졸중 후유장애, 척수 손상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그런 골드 스탠다드 드럭이라고 할 수 있는 약물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개발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많은 그런 베네핏을 가지고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DS 2010의 경쟁력은 다양한 적응증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외에 뉴로바이오젠은 척수 손상, 뇌졸중 후유장애, 비만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각 적응증별로 KDS 2010 약물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구개발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KDS 2010의 적응증 확대 계획 인터뷰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저희가 셀 리포트 논문에 실려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던 그 뇌졸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는 많은 환자들이 재활을 하고 약물들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저희 약물은 재활을 하면서 KDS 2010을 동시에 복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손상됐던 그런 많은 그 손상된 부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상적인 그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척수 손상이 발생을 한 동물 모델에서 2주 뒤부터 8주 동안 대략 10주까지 저희가 투여를 한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손상이 됐던 척수가 회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그 전보다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약물의 효과들을 이미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식이약품 지정 과정을 통해서 조기에 마켓에 저희가 인트로듀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만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욕을 억제를 한다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기존 비만 치료제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약물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식욕 억제를 하지를 않고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나왔던 치료제보다 좋은 프로파일로 환자한테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척수 손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이 중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병원으로 응급으로 실려가게 되고요. 예, 병원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건 아주 그 초기에 고량의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제 투여는 사실 초기에 대한 처치지 이 질병의 치료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초기에 척수 손상을 처치를 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으로 척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 정도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KDS 2010은 이미 척수 손상이 일어난 척수에서 척수 그 수초를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운동 기능까지 회복을 시키는 효과들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척수 손상에서는 저희 KDS 2010이 유일한 치료의 어떤 그 가능성이 보이는 약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KDS 2010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비향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뭐 여타 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안전한 비만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딱 봤을 때는 일단 비만 모든 약이 효과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는 정상군에서는 뭐 체중 감소라든지 그런 여타 뭐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고 고체중군에서만 저희가 그 체중 감소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중 판매하는 것과 비교 시험을 했는데 효과는 그 시중 판매하는 것보다 동일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비향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중심으로 이 약물의 적응증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들을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약물의 작용 원리 자체가 마오비, 과량의 마오비를 억제를 해서 과량의 가바가 생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신경 전달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전이 적용될 수 있는 적응증들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알츠하이머병 이후로 적응증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척수 손상입니다. 실제 척수 손상 시험에서 이제 그 동물을 이용한 마우스 척수 손상 실험에서 저희 KDS 2010 자체가 이제 신경섬유의 그 수초가 이제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 실험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직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마오비 억제제가 비만 내지는 복부 지방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논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같은 계열 이제 약물들 중에서요. 하지만 그 같은 약물들에서는 이 같은 비만 관련된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직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 있고, 저희 약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비만 중증도 이상의 이제 유발한 비만주에서 투여 시에 다른 독성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체중을 이제 6주 만에 정상 체중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결과들을 확인을 해서, 과연 마오비 억제제로 저희가 개발을 했지만 또 다른 약물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기전에 관련된 추가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질환 이외에도 척수 손상과 그다음에 뇌졸중 후유장애도 임상 일상 시험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뒤에는 각 질환별로 저희가 임상 2상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는 IPO가 하나의 그런 옵티멀 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IPO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IPO는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지금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에로가 좀 필수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바이오젠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에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뒤에 IPO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들이고요. 대략적인 그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연도를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좀 어렵고,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임상 2상 2A 정도가 완료가 돼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전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추신경계하고 퇴행성 뇌질환 쪽에 관련된 신약을 개발을 하는 이제 혁신 신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KDS 2010 이외에도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을 하고 있는 KDS 2010과 시너지도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계열 쪽의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